채무자의 거주지 유체동산 집행을 하기 위해 강제로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다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크고 좋아 보이는 금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왠지 현금이나 골드바, 그리고 각종 보석 등 고가의 물건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또 돈을 떼먹은 채무자가 그 돈으로 저 금고 안에 뭔가 많은 것을 사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집행을 해달라고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금고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집행을 완료했죠. 자,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압류를 하면 금고 안에 있는 물건에는 압류의 효력이 하나도 미치지 않고 철제 금고 자체에만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 집안에 있는 현금, 귀금속, 각종 명품 등은 어떻게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 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전편 영상에 이어서 채무자 거주지 유체동산 집행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채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죠. 자, 채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보면 명품 가방, 시계, 보석, 주류 등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물품들은 전부 압류, 즉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전편 영상에서 집행 꿀팁 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5번째는 명품에 대한 집행 및 외부 감정입니다. 자, 집안에 화장대나 옷장, 서랍 등을 보면 시계, 반지, 각종 액세서리 같은 고가의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각종 명품 및 고미술품, 또 귀금속에 대한 집행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보통 집에 있는 살림살이 중에 TV, 세탁기, 냉장고 등은 그 제품이나 사용기간 등에 따라 중고 시세가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집행만 하는 집행관 사무소의 담당자는 일반 살림살이의 가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고 감정가를 정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각종 명품이나 귀금속, 그림, 도자기 등은 집행 담당자 개인이 감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TV쇼 진품 명품에서 나오는 골동품, 고미술품 같은 경우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죠. 집행을 하는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롤렉스 등의 가방과 시계, 귀금속이 눈앞에 보이지만 이게 진짜인지 또는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것이죠. 동산에 대한 집행은 감정가가 정해져야 경매 기일이 지정되고 호가 경매를 통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진짜인지 또는 가짜인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외부 감정 평가를 실시해야겠죠.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채권자가 별도로 집행관 사무소에 감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외부 감정평가 사무실에 압류 물건에 대한 감정을 위임하고 감정사는 현장으로 가서 감정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간 딱지, 즉 압류한 물건은 채무자의 집안에 있겠죠. 감정사는 그 압류한 물건을 봐야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집안으로 들어가 그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집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속된 말로 빡쳐 있을 건데 순순히 문을 열어줄까요? 그리고 그 압류한 명품 시계나 가방을 소개해 주면서 얼마에 사왔고 내가 아주 아끼는 놈이라 하면서 호의적으로 대해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채무자가 그 요청을 거절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평가사 혼자 채무자의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감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집행관 사무소에 원조 요청을 하여 다시 한번 압류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관,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여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올려드린 집행 목록에도 보면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저는 딱 그거를 보면서 진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짝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짝퉁 가방, 시계, 귀금속 등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을 하면서 어차피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진행을 했다면 안에 들어가서 정말 티끌 하나, 아니 밥 숟가락 빼고는 전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보면 위스키, 와인같이 술 같은 경우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술 같은 경우 그 제품의 숙성 기간이나 종류에 따라 한 병에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짜리도 있죠. 채무자가 마시다가 남은 술은 압류가 되진 않지만 오픈되지 않은 상품의 수준인 경우 바로 압류를 진행하십시오. 술 같은 경우 그 제품과 종류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면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정보를 집행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줘서 절대 외부 감정을 하게 하지 말고 자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속한 경매 또는 채권의 합의가 될 것입니다. 의외로 살림살이보다 술 같은 경우 거의 현금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집행을 할 때 고가의 술이 있으면 꼭 압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는 압류 물품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물건, 그리고 쉽게 이동 및 교체가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 무조건 사진 촬영을 해두십시오. 요즘은 하도 짝퉁도 잘 만들다 보니까 명품을 집행했는데 거의 똑같은 짝퉁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롤렉스 데이저스트나 데이토나 같은 경우 제품의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기도 하죠. 그런데 짝퉁을 파는 사이트에서 몇십만 원에 비슷한 제품을 구매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맥북, 노트북, 컴퓨터 본체도 고가의 모델 같은 경우 수백만 원 이상씩 하는 제품도 있죠. 그런데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비슷한 모델로 바꿔놓든가 컴퓨터 본체에 그래픽 카드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 번호, 사양 등을 꼭 확인하시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 금고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금고의 문을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들에 대한 금액 및 수량 등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압류물 표목을 붙이고 사진 촬영까지 완벽하게 해야 그 안에 물건들을 확실하게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집행이 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온갖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죠. 하지만 추심 실무적인 관점에서 압류가 되지 않는 물건들의 종류를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렌탈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죠. 그리고 신발, 의복, 침구류, 조리기구, 음식 등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채무자가 입고 덮고 자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아닌 개봉이 되지 않은 새 상품의 상태로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채무자가 신발을 대량으로 도매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집행을 하기 위해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새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현금도 압류가 되냐고 물어보곤 하시죠.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거주지에 유체동산 집행을 할 때 집에 들어가 보면 가끔 현금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 민사집행법 246조에 정해져 있는 185만 원을 뺀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죠. 쉽게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집에 현금 500만 원이 있으면 185만 원을 뺀 315만 원을 압류하고 집행하니 점유 및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집행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들어가면 밥그릇, 숟가락 빼고는 전부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냥 법원을 믿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추심 실무를 배우고 공부를 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채무자 또는
그 가족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행 현장에서 강한 저항이 있을 때 집행이 불능 날 수 있다고 집행 신청 시에 말해주는 경우도 있죠. 채무자가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즉 순간 대처 능력 또한 추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만약 채무자가 욕설을 하거나 흉기 등을 들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면 어쩔 수 없이 채권자가 이를 진정시키고 제지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사기 쳐먹고 주지도 않는 저놈이 저렇게 하는 것이 열받고 더욱더 화는 나겠지만 일단 참고 집행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를 진정시키든 또는 경찰을 부르든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면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보다 최우선책은 채무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이렇게 말이라도 해서 진정을 시켜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압류딱지나 이런 거는 안 보이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절차만 취할 테니까 어차피 서로 대화하고 합의가 되면 내가 바로 취하하고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아이고, 내가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어떻게든 잘 끝내고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일단 서로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 채무자를 진정시키고 집행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채무자가 흥분을 하고 저항을 하면 집행관이나 담당자는 그런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일단 다음에 다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두 분이서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집행을 못한다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만약 합의가 안 돼서 다음에 집행을 하러 가게 된다면 채무자 집안에 고가의 물건이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아니, 어떤 경우는 이사를 가버려서 집안이 텅텅 빈 상황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를 진정시키면서 채권자분들은 시간을 끌고 집행관 및 담당자에게 집행을 해달라고 살짝 조용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압류 목록을 적고 집행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당해봐야 알 수 있는 극히 실무적인 부분이라 채권자분들의 순간 순발력과 센스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집행 시 집안에 대형견이나 사나운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개한테 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의 품종이나 성격 또 크기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경우죠. 예전에 채무자가 대전에 있는 한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대형견의 사나운 개가 마당에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문을 연다고 해도 진입을 하기가 힘들었죠. 그때는 사다리 차를 불러서 마당을 가로질러 2층으로 진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 등은 문이 닫혀 있으면 집안의 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따면서도 개가 달려들고 물까봐 정말 불안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가서 큰 사이즈의 박스 5개 정도를 사오십시오. 그리고 길게 펼쳐서 서서히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방이나 베란다에 밀어넣고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도베르만, 하운드 종류, 세퍼드 등의 사냥개나 대형견 같은 경우 솔직히 개 전문가를 부르든지 정말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집행보다 목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개 일반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런 감당 못할 정도의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심을 할 때 채권자분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가 통장에 압류를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과 채무자 거주지 유체동산 집행 사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채무자라고 하면 오늘 채권자가 저희 집 살림살이에 유체동산 집행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압류 및 집행 등 법적 절차와 추심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느끼겠죠. 자, 그럼 당연히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빼서 재산을 감출 것이 뻔합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는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치우는 것이 힘들지만 은행 예금은 단 1분도 걸리지 않고 출금을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할 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법적 절차를 이거 한 건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거 한 건 해보고 하는 식으로 띄엄띄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채무자는 값만 커지고 법적 절차에 대한 굳은 살만 박히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게 되면 협상과 합의에서도 질질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추심이란 한 번 시작했으면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끝을 봐야 합니다. 돈을 받는 것은 사활을 걸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칼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날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장 압류 및 유체동산 집행 일정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충분히 채권자분들이 컨트롤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담당 부서와 연락을 해서 그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채권 압류 같은 경우 제 유튜브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그 일자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많지만 10분, 20분 짧은 영상으로 어떻게 수천건을 집행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자, 하지만 앞으로도 중요 사항에 대해 전부 알려드려서 피해자분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의 돈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 명심할 부분은 유체동산 집행은 집 살림살이 물건 가격만 보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채무자의 가족들도 그 채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리적 압박 또한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채권자의 대처 능력과 현명한 판단이 회수에 큰 차이를 불러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의 집의 물건을 경매로 가져와서 닦고 팔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체동산 집행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완벽하게 집행을 완료하고 채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기 전에는 꼭 채무자의 가족관계, 거주 환경 및 분위기, 경제 활동 등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칼도 잘못 휘두르면 자신이 찔리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권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와 문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돈도 1599-2590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